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봉그림 DJ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화가 유영국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유영국이 살았던 시대에는 추상화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가라는 직업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환갑이 될 때까지 작품을 팔아보지도 못했던 화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불굴의 의지로 붓을 놓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이상향을 찾아 고집스럽게 나아갔던 화가가 유영국입니다. 한국 역사의 큰 격변기를 거치면서 생계를 위해 잠시 붓을 놓아야 했던 잃어버린 10년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예술적 소명을 지키기 위해 늘 가슴에 화가로서의 과업을 품고 살면서도 상황이 허락치 않을 때에는 업으로도 살고 숯을 팔러 수레를 끌기도 하고 양조장을 운영하며 술도 빚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안정적인 지위 따위는 미련 없이 놓아버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슴속에 그리고 그리던 자유로운 예술가로서 처음에 그 일관된 태도로 본인만의 추상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긴 항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봅니다. 오랜만이야 채유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 유영국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상화란 무엇일까요? 추상화의 역사는 서양의 19세기 낭만주의부터 어느 정도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진기가 발명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발현되면서 이제는 그림도 똑같이 그리는 사실주의적인 재현이나 형상의 이상적인 표현보다는 작가의 상상이나 무의식이라는 부분에 주목하게 됩니다. 기존의 재현적이거나 자연주의적인 표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전개해 가면서 점점 추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도 그렇죠? 추상화가 미술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며 이후 추상은 화가의 주관과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려지고 유럽의 초현실주의, 앵포르멜,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등 근현대 미술의 주요 흐름을 다 이끌게 됩니다. 미술 교과서 뒷부분에 현대미술 파트를 쭉 장식하는 그림들이죠. 미술책에서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작품을 보셨을 거예요. 커다란 캔버스에 물감을 잔뜩 흩뿌려 놓은 바로 그 작품 맞습니다. 이렇게 구상회화와 대비되는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고 형태도 없고 색깔도 뒤죽박죽인 비구상, 비재현, 반사실주의적인 경향의 미술로 오로지 점선, 면, 형태, 색, 질감 등의 조형 요소들의 원리만으로 표현하거나 작가의 주관과 직관에 의한 행동성을 강조합니다. 추상화 안에서도 추상의 의도나 제작 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뉠 수도 있지만 실제하는 특정 대상을 있는 그대로 똑같이 화면 안에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공통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와, 똑같이 잘 그렸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추상의 의도에 따라 순수 조형을 추구하는 추상화는 절대적인 순수성, 정신성, 질서, 유토피아적인 이상의 추구 등을 개념과 연결해서 우주의 질서나 본질 그 자체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화가 유형국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화가들은 실제하는 대상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기하학적으로 파악해서 사물들을 아주 단순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본래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호화되고 도식화된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쉽게 바다가 바늘처럼 아주 얇은 수평선, 실과 같은 수평선 하나로 표현되거나 사람이 작은 점으로 표현되는 것도 추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기하학적 추상은 최소한의 형태와 색만을 사용하고 수직, 수평선, 느낌의 선과 여러 기호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지적인 화면 구성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방식의 추상도 있는데 실제하는 시각적 표현 대상이 아예 전혀 없이 완전히 작가의 주관이나 직관에 따라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화가의 제스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초현실주의나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와도 연결됩니다. 화가의 직관과 감정에 중점을 두고 강렬한 색채나 역동적인 붓질, 마띠에르, 재질감이 강조되어서 즉흥적이고 표현이 넘치고 비정형적인 것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잭슨 폴록이 커다란 캔버스를 놓고 아무런 계획 없이 전체를 돌아다니며 물감을 뿌리는 액션 페인팅이 그러한 추상입니다. 미술이 화가의 행위성과 만나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추상화의 역사는 어떨까요? 1930년대 중반 일본에서 유학하던 김한기, 유영국, 이규상 등의 젊은 미술가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후 추상미술의 흐름은 한국 전쟁 후 전후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기성세대에게 반발하고 새로운 미술 경향을 추구하고자 했던 화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추상 단색화까지 오게 됩니다. 요즘 한국 단색화의 인기 아시죠?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가 된 유영국은 지난 세기 온갖 격변 속에서 전개된 작품 활동 시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35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에서 유학하던 청년기 때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부조작업, 회화, 사진작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는 태평양 전쟁 발발로 고향으로 돌아와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상경해서 1948년 신사실파 창립부터 모던아트 운동을 전개한 1964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미술계 역시 일찍이 없었던 굴곡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유영국은 과묵한 편이었고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라서 감정적인 인간관계, 특히 미술계의 권력 형성에 빚어지는 다툼은 인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미술 창작의 풍토를 일구어 보자던 동지들의 유대가 일시에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심한 자괴감과 고독감을 갖게 된 것이 훗날 모든 단체나 협회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초중반까지 그림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진 유기체들이 연결되고 절제된 색면의 깔끔한 추상작품이었습니다. 1957년대부터는 화면이 거칠어지는 마띠에르가 강해지고 형상이 검고 두꺼운 윤곽선으로 테두리 돼서 그려지다가 1958년부터는 검은 윤곽선이 사라지고 캔버스 가득 거친 물감의 마띠에르와 색채들이 자유를 찾아 해방하듯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마지막 시기는 작고할 때까지의 원숙기입니다. 1960년대 이후 그의 작품에는 나무, 산, 새, 호수, 해변 등 구체적인 자연을 명제화하고 있음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색과 마띠에르, 즉 질감의 거친 표현과 물감층의 두께가 강조됩니다. 순수한 색면에 의한 구성과 강렬한 원색들,
마치 원시림의 공간 같기도 하고 태초의 세계 속에서 색채가 중심을 이루며 강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서로 대치되면서 그림 안에서 강한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영국의 추상은 자연을 바탕으로 한 작업으로 힘차게 변모합니다. 화가 유영국이 말합니다. 내가 대상으로 한 것은 자연이었고 그것을 탐구해온 형태는 비구상을 바탕으로 한 추상이었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로서의 자연이 아니고 선이나 면이나 색채, 그리고 그런 선과 면과 색채들로 구성된 비구상적인 형태로서의 자연이다. 이 말씀은 산을 그릴 때 광교산을 그린다거나 북한산을 그린다거나 설악산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산의 모습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순리, 이런 것들을 선, 면, 색채, 이런 비구상적인 형태로 표현해내는 것이지요. 1959년 제3회 현대작가 초대전에 출품된 유영국의 작품을 보고 평론가 이경성은 유영국은 중후한 마띠에르와 변화적인 구성에서 오는 역학적 힘 때문에 힘찬 조형의 논리를 맛보게 하여 주는데 그가 개척한 경지를 진일보하여 더욱더 현대적 공간에 육박한 감을 준다. 특히 작품 바다풀에서 보여준 예각적 형상과 힘찬 세계 대입법은 현대의 금속 문명이 갖고 있는 새로운 미감을 표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평론가의 말은 역시나 너무 어렵죠. 바다풀이란 작품은 130cm, 96cm 사이즈의 대작으로 심연의 바닷속 바다풀을 소재로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빛나는 강인한 생명의 힘과 신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느껴지도록 강렬한 붉은색과 환하게 빛나는 노란색이 주조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기호의 형태와 거친 질감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바다풀의 외형적인 모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진 않았지만 그 바다풀이 가진 생명력과 에너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유영국이 해방 이후 예술가의 길을 잠시 접고 생계를 위해 어업 활동을 할 때 새벽에 나가 거친 바다 위에서 하염없이 바라보던 바다와 바닷속의 신비로운 생명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작품 활동에 대한 열망과 함께 가슴속에 담아두었다가 마치 삭히어 꺼낸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채베코 바다 끝. 유영국 화백의 작품들의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산입니다. 이 그림도 산, 저 그림도 산. 다양한 추상의 형태와 색들이 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산을 그리신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커다란 종이를 상상으로 펼쳐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싶은 산의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도화지 한가운데 커다란 산을 하나 그릴 수도 있고 먼저 하늘을 넓게 펼칠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서 항상 나오던 그림처럼 가운데 큰 산을 먼저 그리고 그 양옆으로 작은 산을 겹쳐 그리고 그 사이로 햇님이 빼꼼히 나오게 그리신 분 계신가요? 이번 여름 휴가 때 갔던 지리산에 첩첩히 펼쳐지던 웅장한 산세가 떠오르셨나요? 아님 부암동 카페에서 바라본 인왕산의 신비로운 바위산을 그리셨다고요? 자주 등산 가는 집 근처의 광교산을 그려도 정말 좋아요.
화가라면 어떻게 그릴까요? 산을 그린다고 해서 보이는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그릴 수도 있지만 크게 확대해서 반대로 아주 작게 그리기도 합니다. 산의 외양보다는 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관찰해서 그리는 화가도 있고, 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중점에 두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산은 배경이 되기도 하죠. 또는 산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가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다 사라지고 화가가 느낀 감정과 닮아있는 색과 기분을 닮은 형태로 자유롭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나의 산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다음 노래 들으면서 색칠도 마저 해볼게요. 보이는 그대로 초록빛과 연두빛으로 칠해도 되고, 다가오는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들여도 되고, 빨주노초 파남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칠해도 괜찮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마음. 나만의 멋진 그림 완성하셨나요? 좋습니다. 여기는 수온 FM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1963년 국제미술전 상파울로 비엔날레가 열렸는데 유영국도 한국 작가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세 점의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은 숲, 산 A, 산 B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제가 산으로 모아집니다. 이를 두고 한 일간지 기자가 그를 가리켜 산만 그리는 화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왜 그렇게 산을 그리고 또 그렸을까요? 그가 자라난 고향 울진이 배경이 됩니다. 특히 응봉산을 좋아해서 약초꾼으로 오해할 만큼이나 늘 산을 올랐다고 해요.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응봉산에는 금강소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랐습니다. 천년의 비바람 속에서도 꼿꼿하게 자생하던 푸르고 큰 금강송은 빼어난 산의 정취를 만들어내었고 그 웅장한 풍광을 유영국은 보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산을 그리십니까? 화가 유영국은 떠난 지 오래된 고향 울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산에는 뭐든 있다. 봉우리의 삼각형, 능선의 곡선, 원근의 면, 그리고 다채로운 색. 산속에 들어가 산을 못 보고 내려오듯이 산속에 들어서면 산을 그릴 수 없다. 산을 내려와서야만 비로소 원거리의 산이 보이듯이 멀리서 바라봐야만 산을 그릴 수 있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 그림의 주제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자연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산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산은 자연 형상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형태나 다채로운 색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조형 원리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 구름과 바람, 사계절 속에 담긴 변화와 원리 등 모든 것이 자연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순수 추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남기신 말씀,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노래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 별별미술관입니다. 1963년 바다 건너 브라질의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 작가로 선정되어 작품을 출품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은 화가 유영국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추상주의가 대세였고 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있었던 김환기는 1957년도에 프랑스로 건너가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유영국을 포함한 추상주의 작가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화가이자 평론가인 김병기가 쓴 전시 서문에 유영국의 작품평을 보면 견고한 강물적인 지각과 물과 대기와 또한 이를 내리쪼이는 뜨거운 태양이 이루고 있는 풍토의 반영이었다며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영국은 자신의 추상을 자연을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추상이라고 스스로 명명하며 산을 주제로 한 작품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견디고 기다리며 48의 나이에 첫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1964년 11월 14일 신문회관 3층 특별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작품 1부터 15라는 제목으로 대작 15점을 발표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유영국의 첫 개인전은 전시장을 들어서면 일렬로 도열한 백두대간의 산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한 자태로 걸려 있었습니다. 100호가 넘는 대작 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정치와 순도 높은 원색들의 강렬한 색채 대비가 보는 사람들의 넋을 잃게 만들기 충분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그대로의 산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작품마다 가까이 다가가면 베일 듯 단호한 산의 정상에 있고 모든 것을 다 품은 듯한 푸근한 산세가 연상되기도 하듯 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꽃인가 싶으면 구름이고 바람인가 싶으면 운무가 되기도 하는 산과 사계절이 어우러져 펼쳐내는 색채의 향연과 유영국의 추상의 세계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또 이번 개인전에서 산 시리즈와 함께 선보인 태양 작품은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색채로 생명의 근원적인 원천이자 희망을 의미하는 강렬함을 주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가 유영국은 작품 태양을 통해 식민지 치하에 받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전쟁의 공포로 당시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상흔을 모두 걷어버리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태양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전시에 대해서 평론가이자 서양화가인 김영주는 찬란한 금자탑이라는 표현으로 유영국에게 경의를 표하며 글을 남깁니다. 유영국은 자개와 재생의 과정을 겪은 작가는 아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을 밀고 나간 건강한 체질의 작가다. 회전보다도 직관에 의해서 스스로 감수성을 융합하고 현대를 통해서 회화의 밖에 있는 것을 작품화한 작가다. 말하자면 정신적 유체를 고정시킬 수 있는 특이한 존재의 이유를 지니고 오늘날 그는 완성의 시대에 도달했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에서 시각 언어의 위기감은 느낄 수 없으나 대신 선명한 현대적인 공간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순수한 힘의 꿈을 실현한 세계요, 자기를 극복한 예술이다. 유영국의 30년에 걸친 피눈물 나는 작가 생활의 집약인 15점의 작품에서 우리 시대의 찬란한 금자탑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완성한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찬을 받은 것처럼 유영국의 첫 개인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영국은 이러한 호평에도 담담했다고 합니다. 기쁘긴 했지만 외부적인 평가나 명예 따윈 초월한 지 벌써 오래였던 것입니다. 식구들에게도 신문에 평이 좋게 나든 나쁘게 나든 상관없이 아예 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 김기순이 몰래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해놓은 것을 보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화가 유영국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물들지 않고 마치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길을 가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렇게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자신의 예술을 개인전으로만 보여주겠다는 그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1964년부터 1998년까지 15회의 개인전을 꾸준히 개최하며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만 승부를 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1968년 신세계 화랑에서 개최된 제3회 개인전에서 산 시리즈 14점과 원 시리즈 4점을 발표합니다. 직선과 원이 만나는 순수의 합일로서 원은 근원의 형태이기도 하고 환원적인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 A 작품 역시 136cm에 136cm 완전 대작입니다. 커다란 캔버스 가득 불타는 듯한 노을이 펼쳐진 듯 붉은 기운이 차오릅니다. 저 밑에 에너지 가득한 검붉은 색에서부터 위로는 층층이 밝은 주황빛으로 따뜻한 빛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 위로 두 개의 원이 서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내면으로부터 배어나오는 빛처럼 견고한 두 개의 원이 마주하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노랑, 빨강 등 원색의 변주로 묵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한없이 빠져들 것 같은 깊은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화면 안에 채색은 바늘 하나 뚫릴 곳 없을 것 같은 팽팽한 밀도감을 주고 있는데 이 무렵부터는 나이프로 물감층을 문지르듯 예전의 거친 질감은 사라지고 안으로 잦아드는 고요가 느껴지는 바닥에 밀착되어진 밀도감을 가지며 평면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단순한 형태와 색채만으로 일출의 장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유영국 추상작품의 특징이자 힘입니다. 마치 배를 타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경건하게 맞이하는 일출처럼 분명 추상의 언어이기에 그 모습은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다 보면 자연의 장엄함이 느껴지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가 작품 활동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영국 화백도 2년마다 슬럼프를 겪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고하셨습니다. 한 시기에서 또 다른 한 시기로 도약하는 작업은 암흑 속에서 허공을 뛰어넘는 정신행위일 수만은 없고 그것은 나이에 비례하여 화가의 정신적 성장이 이룩되듯이 자연적인 순환이며 화가의 생명에 테두리 지어진 나이테와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이테로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길을 걸어가며 얼마나 묵묵하게 견뎌내야 했을까요? 그 시대의 유행에 따르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본인이 직시한 자신만의 길을 일체의 타협도 없이 고독하게 걸어간 유영국의 추상의 길. 그렇게 유영국 화백은 2년마다 개인전을 개최하고 2년을 주기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단락짓고 다시 쉼 없이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서울 약수동의 7평 남짓한 열악한 화실에서 100호가 넘는 큰 대작을 지속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큰 캔버스는 팔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대형 캔버스를 만들어 제작하고 그림을 그릴 자리가 없으면 마당까지 나와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가 정신 투철하게 작업하고 작품의 세계를 꾸준하게 선보인 개인전도 하셨는데 작품은 잘 팔렸을까요? 유영국 화백은 늘 부인 김기순에게 내 생애에는 작품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 내 그림이 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추상화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낯선 어려운 그림이니까요. 그런데 작품이 팔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나이 60살에 처음으로 작품이 판매가 됩니다. 1975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개인전에서 소품이 처음으로 팔리게 되었는데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이 호암미술관에 건립하면서 우리나라의 미술품을 100점 구입하실 계획으로 작품을 사셨다고 합니다. 원래 고미술품을 좋아하셨는데 유영국의 작품을 보시더니 추상이라도 이런 작품은 괜찮다 하면서 구입하셨다고 해요. 1979년에는 지금까지도 전시의 모범으로 여기는 최고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유영국 초대전에서는 1930년대 초창기 작품을 큰딸인 유리지가 사진 이미지의 기초해서 재해석한 작품을 포함해 1957년부터 당시까지 제작한 대표작 100여 점을 엄선하여 전시합니다. 유영국 화백이 직접 엄격하게 고른 작품으로만 개최된 유영국 초대전은 한국 현대 미술사를 증명하는 기념비적인 전시로 기록됩니다.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자 미술평론가인 이경성은 한국 추상예술의 거목 유영국론에서 유영국의 위상은 단지 우리나라 추상예술의 선구자였다는 한시적인 평가를 넘어서 오늘날 한국 추상미술의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가로서 그 의미의 지평을 넓힐 때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 시기 유영국의 작품은 어떤 조형 이념들마저도 떠나고 산과 나무, 동산같이 주변의 일상 사물과 관조적인 합의를 이루며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움이 더해집니다. 화가 유영국은 60세까지는 기초를 좀 해보고 자연으로 더 부드럽게 들어가 보자는 생각으로 그림을 했었다고 하시며 현재 나에게는 노인으로서의 노년의 흥분이 좀 더 필요하다. 요즘은 내가 그림 앞에서 느끼는 팽팽한 긴장감,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각오와 열의를 배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긴장의 끈을 바싹 나의 내면에 동여매고 작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80년대 후반부터의 작업은 순도 높은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화면이 특징입니다. 그전에는 에너지가 폭발하듯 때로는 결사항쟁을 치르듯 치열하게, 단호하게 그려진 작품들에 비해서 한결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라면 반전일까요? 이렇게 화단에서 인정받고 작품도 팔리고 활발히 활동하시던 이 황금기에도 사실은 화가 유영국은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계속 병마와 싸우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그림을 그리고 병고 속에서도 그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영국의 만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유영국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수영도 잘하고 동경 유학 시절에는 춤도 잘 추었는데 특히 탱고를 잘 추었다고 해요. 이렇게 운동 감각이 뛰어난 데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엄격하게 시간을 맞추어 절제된 생활과 등산과 걷기 운동으로 감기에 한번 앓아 누운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0대에 들어가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중풍 증세가 나타나고 관절염이 겹쳐 한동안 지팡이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부인 말에 의하면 아마도 제대로 온 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던 7평 남짓한 좁은 화실에서 하루 10시간을 꼬박 매달려 작업해왔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대작을 완성하고 나면 반드시 중풍 증세가 나타났고 무엇보다 심근경색으로 몇 차례 큰 위기를 겪으며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중간에 수술이 잘못돼서 몇 번이나 재수술을 하고 실제로 심장 수술 1번과 심장 박동기 수술 7번, 고관절 수술 2번, 뇌출혈 8번 이렇게 총 38번의 입원과 퇴원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화가 유영국은 크게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통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워낙 말이 없는 과묵한 성격이라 별다른 표현도 없이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순응하며 최선의 길을 행할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체력은 아니지만 병마와 싸우면서도 병원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책자에서 본 유영국 화백이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2002년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가나아트에서 기획한 유영국 한국추상미술의 기원과 정점전 전시에 다녀오면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나 다시 그림 그릴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며 혼잣말 하듯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그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작업실 안을 둘러싼 커다란 작품들, 캔버스 앞에 휠체어에 앉아 고요히 작업하는 화가 유영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직하고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 속 산처럼 되었습니다. 산과 같은 화가 유영국,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한국 추상미술의 대표 화가로서 치열했던 작품 활동에 관한 이야기, 유영국 화백이 만들어간 예술의 세계와 삶의 여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을 하나하나 제 느낌대로 말씀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화가 유영국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상은 말이 없다. 설명도 필요 없다. 보는 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유영국 편에서는 한 작품 한 작품을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한 화가의 생애를 통해 작품의 철학과 정신성을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술 축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선정된 공식 병행 전시 중에 가장 주목받는 전시로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유영국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개최되는 유영국의 첫 개인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협업한 건축물인 퀘리니 스탐팔리아 재단 건물의 3계층에서 열리는 유영국 무한 세계로의 여정은 회화 29점과 석파나 11점, 주요 아카이브 자료들을 선보이는 전시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니 유서 깊은 건축물과 유영국의 작품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계 미술계 인사와 외신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비엔날레의 포문을 여는 전시로 주목받으며 미국 미술 전문 매체인 아티뉴스가 꼽은 비엔날레 병행 전시 중 꼭 봐야 할 10개의 전시에 선정되었다고도 합니다. 관객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색감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감탄하고 눈부시게 밝고 매혹적이며 대비되는 색면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라며 유영국은 한국의 자연을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한 한국 최고의 모더니스트라고 소개합니다. 이중섭이나 김한기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고향 울진의 높은 산과 깊은 바다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형, 색, 면으로 추상으로 표현한 유영국은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고 재조명 받음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작품 중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방탄소년단의 RM의 소장품도 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영국의 작품을 청주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 PKM 갤러리에서 9월 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추상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만든 화가 유영국의 작품을 앞으로 우리 수원에서도 만나볼 수 있기를 한번 염원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박규리님의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과 오강수님의 한국 최초의 추상미술가 유영국,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유영국 탄생 100주년 기념도록 절대와 자유 유영국을 참조하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 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